밤 11시 한강공원. 20대 여성이 혼자 이어폰 끼고 조깅하고 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5분 안에 911 신고가 들어왔을 상황이에요. 저는 뉴욕에서 10년간 치안 정책을 설계해온 에린 모건입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에는 전날 밤에 끔찍한 범죄 통계가 놓여 있었어요. 더 많은 카메라를, 더 강한 순찰을, 더 엄한 규제를 만들었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밤에 산책하고, 가족들이 아이와 함께 강변에서 치킨을 먹고, 커플들이 새벽까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경찰도 무장경비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믿어요. 여기는 원래 안전해요.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시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도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꿈꾸는 평화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과연 서울의 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경찰청에서 10년간 밤거리와 전쟁을 벌여왔어요. 매일 아침 7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제 책상에 놓인 건 전날 밤에 참혹한 기록들이었죠. 브루클린에서 총격 사건 3건, 맨해튼에서 강도 사건 7건. 숫자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에린, 이번 달도 야간 범죄율 15% 증가야. 상사가 던진 보고서가 제 얼굴에 떨어질 뻔했어요. 팬데믹 이후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감시 카메라를 2배로 늘렸고 순찰차를 24시간 돌렸어요. 하지만 범죄자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더 교묘해졌죠.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도시정책 포럼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치안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뉴욕의 최신 치안 시스템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에린. 일본에서 온 참석자였어요. 서울은 그런 시스템 없이도 치안이 좋다던데요?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된 이야기일 거예요. 속으로는 코웃음 쳤죠. 아시아 나라들이 통계 조작한다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안 왔어요. 정말 그럴까?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가능한 거지?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어요. 마침 다음 주에 서울시에서 교류 프로그램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자. 저는 즉시 출장 신청서를 냈어요. 3월 15일 화요일 밤 9시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이요. 아, 뉴욕은 밤에 위험하다면서요? 서울은 안전해요. 또 시작이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잠이 안 왔어요. 시차 때문이었죠. 그냥 한번 나가보자.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어요. 밤에 혼자 산책해도 되나요?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강공원까지 걸어가셔도 돼요. 야경도 예쁘고요. 한강공원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 센트럴파크도 해지면 출입금지인데 강가를 밤에 걸으라고요? 정말 안전한가요? 네, 저도 매일 밤에 조깅해요. 그 직원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나처럼요. 저기 여자가 혼자 걷네? 놀랍게도 여성들이 혼자서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요. 뉴욕이었다면 미쳤나? 당장 택시 타!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밤 11시인데 강변에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치킨을 먹는 커플까지.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20대 여성이 혼자서 이어폰 끼고 조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뉴욕이었다면 5분 안에 911 신고 들어왔을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진짜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죠. 할머니 혼자 산책하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모든 게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남성분이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은 밤에 위험하죠? 여기는 안전해요. 제 딸도 매일 밤에 조깅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딸을 밤에 혼자 조깅 보내는 아빠라니. 이건 제가 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대체 뭐가 다른 거지?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10년간 해결하지 못한 퍼즐의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 담당자 김민수 과장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죠. 어젯밤 한강 다녀오셨다면서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체 어떤 시스템을 쓰는 건가요? 경찰이 몇 명이나 순찰하는 거죠? 김 과장이 의외의 답을 했어요. 순찰 경찰은 거의 없어요. 한강공원에는 특히 더요. 그럼 CCTV가 엄청 많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뉴욕보다 적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럼 대체 뭘로 치안을 유지하는 거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김 과장은 저를 다시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낮이었죠.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명이 밝네요. 그리고 더 보세요. 김 과장이 유도했어요. 아, 비상벨이 있네요. 와이파이도 되고.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시민들이 지나갔어요. 가족 단위, 친구들, 연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걸어가고 있었죠. 저들이 바로 이 공간의 진짜 경비원이에요. 시민들이요? 네.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공간은 저절로 안전해져요.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뉴욕에서도 비슷한 이론을 적용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 즐거운 공간으로요. 오후에 저는 혼자 시민들을 인터뷰해봤어요. 첫 번째는 매일 저녁 산책을 나온다는 60대 여성분이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왜 무서워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 와요. 너무 밝고 사람이 많아서. 두 번째는 20대 여성이었어요. 혼자 밤에 나와도 괜찮나요? 네, 전혀요.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세 번째는 30대 남성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서로 믿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서로 믿는다고요? 뉴욕에서는 옆 사람을 의심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김 과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밤 시간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한강공원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보세요, 저기. 김 과장이 가리킨 곳에 커플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뉴욕이었다면 위험하다고 말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일상이네요. 저기 보세요. 이번에는 혼자 책을 읽는 여성이 보였어요. 뉴욕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평범한 일상이고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사람을 겁주지 않네요. 오히려 안심시키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김 과장이 손뼉을 쳤어요. 우리가 추구한 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시민을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본 거죠. 밤 10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웠죠. 이 시간대가 가장 활발해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놀랍네요. 뉴욕에서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김 과장이 한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에린 씨, 이 도시의 밤을 지키는 건 경찰도 CCTV도 아니에요. 시민들의 믿음이에요.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뉴욕 시민들도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셋째 날 저녁 저는 홍대 거리로 향했어요. 김 과장이 추천한 곳이었죠. 서울의 진짜 야간 문화를 보고 싶으시면 홍대로 가세요. 거기서 놀라실 거예요. 지하철 2호선 홍익대 입구역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밤 8시인데도 거리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와, 이게 뭐야?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길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은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버스킹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요. 뉴욕에서도 비슷한 거리 공연을 봤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경찰이 언제 와서 해산시킬지 모르는 긴장감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여유로웠어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죠. 허가받고 하는 건가요? 허가요? 20대 초반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요. 경찰이 오면요? 왜 와요? 아무도 피해 안 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길거리에 낙서하면 벌금이 $500였거든요. 정말 괜찮나요? 네, 여기는 원래 그래요. 조금 더 걸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공터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청년이 시를 낭송하고 있었거든요. 즉흥 문학 공연이었어요. 저기 저 공연도 허가받은 건가요? 저는 옆에 있던 30대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허가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당하지 않나요? 왜 신고해요? 좋은데? 이상했어요. 뉴욕에서는 무허가 집회나 공연에 대해 엄격했거든요. 소음 문제, 교통방해, 안전 문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시 낭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서더군요.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완전히 즉흥적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무대, 허가도 규제도 없는 순수한 문화 공간이었죠. 신기하죠?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문화 공연 보는 걸 좋아해서 자주 와요. 아이와 함께 밤에 나오셔도 괜찮나요? 왜 안 괜찮아요? 여기는 좋은 사람들만 와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분위기 보면 알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이런 데 안 와요. 그 말이 맞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부터 직장인, 가족 단위까지. 모두가 문화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시끄럽거나 위험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활기찼죠. 여기 보세요.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기서 전시회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작은 지하 공간에서 젊은 작가들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입장료도 없고 정식 갤러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이었죠. 이것도 허가 없이 하는 건가요? 저는 전시 기획자에게 물어봤어요. 네,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문제 없나요? 왜 문제가 돼요? 좋은 일인데? 전시를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무허가 전시회가 불가능했거든요. 소방허가, 영업허가, 각종 안전 규정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규제가 문화를 막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두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들. 이게 진짜 도시 문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외국인이세요? 어떠세요? 우리 거리가? 놀라워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처음 봐요. 여기는 원래 이래요. 모든 사람의 거리거든요. 모든 사람의 거리.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정부나 경찰이 관리하는 거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 그게 바로 서울이었어요. 넷째 날, 저는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을 방문했어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파헤쳐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어떤 시스템이 이 평화로운 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팀장입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서울의 스마트 치안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솔직히 처음에는 중국식 감시 시스템을 생각했어요. CCTV 천지에 안면인식까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 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정반대요? 네, 감시가 아니라 보호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박 팀장은 저를 대형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어요. 화면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보세요, 이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화면에는 색깔별로 구분된 지도가 보였어요.
초록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이에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조명 밝기, 사람 밀도, 소음 수준, 신고 접수 등을 종합해서 분석해요. 하지만 개인을 식별하지는 않아요. 이상했어요. 뉴욕에서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는데 여기서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박 팀장이 한강공원 지역을 확대했어요. 어젯밤 11시경 이 지역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동으로 조명을 더 밝게 하고 근처 지하철역에서 안내방송을 내보내요. 한강공원에서 야경 감상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30분 후에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다시 나왔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범죄를 잡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날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예방중심 시스템이에요. 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범죄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오후에는 실제 현장을 둘러봤어요. 강남역 일대였죠. 여기 보세요. 박 팀장이 가로등을 가리켰어요. 저 가로등이 스마트 가로등이에요. 뭐가 스마트한가요? 주변 상황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돼요. 사람이 많으면 조금 어둡게, 사람이 적으면 더 밝게요.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자 가로등이 밝아졌어요. 와, 진짜네요. 에너지도 절약하고 안전도 확보하는 거죠. 저기 저것도 보세요.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을 가리켰어요. 비상벨이 있어요. 누르면 5초 내에 경찰서와 연결돼요. 자주 사용되나요? 오남 신고가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누르거나. 하지만 그것도 좋은 신호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개인을 식별하지 않아요. 오직 집단 데이터만 수집해요. 예를 들면요. 이 지역에 사람이 몇 명 있다,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건 뉴욕과 완전히 달랐어요. 뉴욕에서는 안면인식으로 개인을 추적했거든요.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나요? 오히려 좋아해요. 자신들이 감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보호받는다고 느끼죠. 저녁에 다시 한강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시스템을 의식하고 관찰해봤죠. 조명이 정말 적절했어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여기 와이파이도 무료네요. 제 휴대폰에 서울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어요. 이것도 치안과 관련이 있나요? 근처에 있던 시민에게 물어봤어요. 네, 응급 상황에 신고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되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음악 듣고 SNS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의 스마트시티는 시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이게 진짜 스마트시티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뉴욕에서 제가 추진했던 시스템들이 떠올랐어요. 더 많은 카메라, 더 정교한 추적, 더 강력한 감시. 하지만 그 모든 게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서울은 정반대였어요. 기술이 시민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죠. 감시받는다는 두려움 없이 보호받는다는 안심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답을 찾았다고요? 5째 날 주말,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SNS에서 본 정보였는데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에서 시민주도 야외 영화제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허가는 받았을까? 궁금해서 직접 가봤죠. 오후 6시경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돗자리를 깔고 간식을 챙겨온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 행사 허가받고 하는 건가요? 저는 주최자로 보이는 20대 후반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허가요?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영화 보고 싶어서요. 문제 없나요? 뉴욕에서는 이런 거 무허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는 괜찮아요. 아무도 피해 안 주니까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공원에서 영화 상영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했거든요. 소음 허가, 전기 사용 허가, 집회 신고까지 필요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00명이 넘어 보였는데도 질서정연했어요. 쓰레기통도 따로 마련하고 소음도 적절히 조절하면서 말이에요.
경찰이 와서 해산시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저는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왜 와요? 우리 나쁜 짓 안 하는데.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가족도 매달 이런 행사 참여해요. 매달이요? 네, 시민들이 번갈아가며 주최해요. 지난달에는 재즈 공연이었고 다음 달에는 독서 모임이에요. 이게 바로 차이였어요. 뉴욕에서는 시민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규제부터 떠올렸는데 여기서는 지원부터 생각했어요. 영화가 시작되자 정말 조용해졌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편의 영화에 몰입하고 있었죠.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시끄럽지 않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외국인이시죠?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자율적인 문화 행사는 처음 봐요. 여기는 원래 이래요. 우리끼리 알아서 해요. 정부나 구청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오히려 좋아해요. 시민들이 건전하게 문화 활동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시민과 정부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뒷정리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나요? 저는 주최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다음에도 써야 하는 공간인데요. 누가 관리 감독하나요? 우리 스스로요. 우리 공간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 공간이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공공장소를 정부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시민들은 그저 허가받고 사용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시민들이 진짜 주인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그룹들로 나뉘어서 대화를 나누고 기타를 치고 책을 읽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무서우신 적 없어요? 저는 혼자 앉아있던 20대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요? 전혀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분위기 보면 알죠. 문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았어요. 이런 문화 행사에 오는 사람들은 건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구조였죠. 이게 바로 자정작용이구나.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범죄자들은 이런 곳에 오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건전하니까 나쁜 마음을 먹기도 어렵죠. 밤 11시쯤 행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남아 있었어요. 저도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영화 상영회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 정부의 통제 없이도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였어요. 정책이 공간을 허락할 때 시민은 문화를 만든다. 저는 메모장에 이 문장을 적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평화는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거라는 것을요. 여섯째 날 오전, 귀국을 이틀 앞두고 저는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서울에서 본 것들을 적어내려가는데 자꾸 뉴욕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2019년 브루클린 프로젝트가 생각났어요. 야간 범죄율이 급증하자 제가 직접 설계한 강화된 치안 시스템이었죠. 더 많은 감시 카메라, 더 자주 순찰하는 경찰차, 더 밝은 조명을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될 거야.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3개월 후 범죄율은 오히려 20% 증가했거든요. 시민들은 더욱 무서워했고 밤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거리는 더 위험해졌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보안을 강화했는데 말이에요. 이제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 후에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범죄자만 감시한 게 아니라 시민들까지 감시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끼니까 더 위축됐고 거리에 나오지 않게 됐죠. 샌프란시스코 사례도 떠올랐어요. 2020년에 도입한 안면인식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범죄자들을 즉시 식별할 수 있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었죠. 하지만 1년 후 그 시스템은 폐기됐어요. 시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는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전해지는 건데 왜 반대하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안전은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해도 시민들이 불안하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제가 가장 자랑했던 프로젝트도 떠올랐어요.
2021년 맨해튼 미드타운에 설치한 스마트 순찰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무장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완벽한 시스템이야.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경보가 하루에 50건씩 발생한 거예요. 흑인 청년이 뛰어가면 도주로 판단하고 커플이 포옹하면 폭행으로 오인했어요. 심지어 노숙자가 벤치에 누우면 응급 상황으로 신고됐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언제 경찰이 달려올지 모른다며 그 지역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그 시스템도 철거됐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카페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 직장인들이었어요. 어제 한강에서 야근하고 산책했는데 너무 좋더라.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 가.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서울의 밤은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반면 제가 만든 뉴욕의 밤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였죠. 저는 노트북에 적기 시작했어요. 뉴욕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시민을 의심했다. 서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했다. 뉴욕 기술로 사람을 통제하려 했다. 서울 기술로 사람을 도우려 했다. 뉴욕 강제로 질서를 만들려 했다. 서울 자발적으로 질서가 생기게 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뉴욕 데이터를 믿었다. 서울 사람을 믿었다. 제가 10년 동안 의존했던 건 숫자와 통계였어요. 범죄율, 검거율, 신고 건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믿어요. 그 믿음이 바로 평화의 근원이었던 거죠. 오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가장 많은 걸 배운 곳이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추구했던 건 무서운 평화였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평화. 하지만 서울이 만든 건 따뜻한 평화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평화. 나는 틀렸구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설계했던 모든 시스템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시민들을 보호한다면서 사실은 시민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강공원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죠.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도시의 밤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바꿔야겠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내일 오후 비행기로 뉴욕에 돌아가야 했죠. 저는 일주일 전 처음 왔던 그 한강공원으로 다시 향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밤 9시쯤 도착했는데 첫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나온 분들이 특히 많았죠. 엄마, 저기 분수대에서 놀아도 돼? 6살쯤 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어봤어요. 그래, 조심해서 놀아.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밤 9시에 아이를 분수대에서 놀게 하다니.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한 커플이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사와서 강바람을 맞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여기서 술 마셔도 되나요? 저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시끄럽게 하지만 않으며. 남자친구가 대답했어요. 경찰이 와서 제지하지 않나요? 왜 와요? 우리 나쁜 짓 안 하는데. 여자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시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니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이 시간에 바람 쐬는 게 최고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들도 많고 안전한데. 할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위험한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사는 지 30년 됐는데 단 한 번도요. 30년간 단 한 번도 위험한 일이 없었다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 더 가니 20대 여성이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실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혼자 이렇게 늦게 나와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전혀요.
그녀가 이어폰을 빼며 답했어요. 오히려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분위기 보세요. 다들 평화롭게 자기 일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밤 10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퇴근 후 산책 나온 직장인들, 운동하러 온 사람들, 데이트하러 온 커플들까지. 이상하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더 많아지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에서 조깅하던 30대 남성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외국에서 왔어요. 여기는 밤이 더 좋아요. 낮에는 더워서 운동하기 힘들거든요. 치안 걱정은 안 하세요? 여기가 왜 위험해요? 사람도 많고 조명도 밝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켜보게 되고 그게 바로 최고의 치안이었어요. 밤 11시쯤 저는 처음 왔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느꼈던 충격이 생생했죠.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황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밤을 즐기고 있었고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달라진 건 제 눈이었어요. 이제는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어요.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CCTV가 감시해서도 아니었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이 공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낭만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어르신들이 쉬면서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혼자 나온 여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나온 남성들이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죠. 누가 이 도시를 지키냐고요? 저는 처음 만났던 김민수 과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시민들이요. 정말 그랬어요. 시민들이 이 도시의 밤을 지키고 있었어요. 무기로가 아니라 신뢰로, 감시로가 아니라 배려로 말이에요. 자정이 넘어서도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 평화로운 시간을 더 즐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지막 밤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뢰받는 시민은 무장보다 강했다. 저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바꿔야겠어요. 시민을 의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을 믿는 시스템으로 말이에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주일간의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서울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어요. 아직 오전인데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가 아니야. 저는 확신했어요. 올바른 질문을 던진 결과야. 서울이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밤을 즐길 수 있을까? 뉴욕이 던진 질문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범죄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출발점부터 달랐던 거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첫날 밤 한강에서 느꼈던 충격, 김민수 과장과 함께 본 시민 중심의 치안 시스템, 홍대에서 목격한 자유로운 문화, 박지연 팀장이 보여준 시민 친화적 기술, 야외 영화제에서 경험한 자율적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밤 깨달은 시민들의 힘.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시민을 믿는다. 기내에서 저는 계속 스크립트를 작성했어요. 서울의 밤이 안전한 이유는 특별한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법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시민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아요.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은 총과 감시 카메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와 배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50페이지 분량의 스크립트를 완성했어요. 이건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어야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뉴욕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팀장님, 저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 서울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꾸다니? 뭘 바꾸라는 거야? 감시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요. 시민을 의심하는 시스템에서 시민을 믿는 시스템으로요.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린, 한국 여행 다녀와서 감성적으로 변한 거 아냐? 아니에요. 이건 감성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데이터를 보세요.
저는 서울의 야간 범죄율, 시민 만족도, 공공공간 이용률을 보여줬어요. 모든 지표가 뉴욕보다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이게 다 진짜 데이터야? 네, 서울시에서 직접 받은 공식 자료예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뉴욕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였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브루클린의 과도한 감시 카메라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어요. 대신 조명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벤치와 쉼터를 늘렸어요. 두 번째로는 경찰 순찰 방식을 바꿨어요. 무장한 경찰차 대신 자전거를 탄 경찰관들이 시민들과 대화하며 순찰하도록 했어요. 세 번째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서울의 시민주도 문화행사처럼 뉴욕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브루클린의 야간 범죄율이 15% 감소했고 시민들의 야간 공원 이용률은 40% 증가했어요. 에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상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시민들이 공원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안전해진 거죠. 그게 전부야? 네, 그게 전부예요. 1년 후 저는 TED 무대에 섰어요. 제목은 서울의 밤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민을 믿으세요. 시민을 보호하세요. 시민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스스로 그 도시를 지킬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청중이 질문했어요. 그런 방식이 정말 모든 도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서울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밤, 홍대 거리의 자유로운 문화, 시민들의 환한 미소들. 고마워, 서울.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치안 기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의심 대신 신뢰를, 통제 대신 자유를, 강제 대신 자발성을 믿는 마음이었죠. 이제 저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서울처럼 따뜻한 밤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이 밤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치안 기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죠. 의심 대신 신뢰를, 통제 대신 자유를, 강제 대신 자발성을 믿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는 어떤가요? 밤에 안심하고 나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알겠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밤을 즐길 수 있을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도시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